네, 이 성폭행 논란에 이어서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도를 넘는 갑질에 최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자녀 취업 청탁 의혹이 갈수록 불거지면서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은 상대적 박탈감마저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판 음서제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여야 원내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유이동 대변인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이현주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당의 대변인 입장에서 최근에 이렇게 지금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을 오히려 좀 사기를 꺾는 이런 이 의원들의 이른바 아직까지 이제 정확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자녀들 이 취업 특혜 의혹이 지금 불거져서 여야 모두 자체적으로 제대로 진상 조사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는데 조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우선 4대 구조개혁 등을 통한 경제 살리기 등에 앞장서야 되는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모범이 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너무 죄송스럽고요. 일단은 해당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진상 조사 요구를 해서 지금 바로 진상 조사에 착수를 했고 아마 다음 주쯤 되면 그거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진상조사 결과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징계 조치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할 입장입니까? 그것은 이제 일단 저희는 명명백백하게 한 채의 어긋남도 없이 국민들께 우선 알릴 거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제재를 할 테고요. 지금까지 어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당내에서 징계는 어느 정도 수위였나요? 이런 유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전례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해당 의원도 이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바로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라는 표현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네.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자, 이 여당의 김태원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또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우덕 의원도 이런 지금 의혹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직권으로 이 윤리위원회 조사해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조사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윤리심판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심판원에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먼저 이제 조사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관계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한 결과를 심판원에 보고를 하고 심판원 위원들이 이걸 심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조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이 자녀 취업 청탁 의혹은 불거지는 것조차도 사실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부탁한 사람이나 부탁받는 사람이나 좀 가깝고 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례가 이제 처음이라고 우리 유 대변인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게 징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선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아니면 어려운데요. 의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좀 전해주세요. 네, 의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서로 불편하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또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약간 의혹은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만 좀 부적절한 부분들 그래서 좀 말을 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양 당의 취업 청탁 관련한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바꿔 말해서 의원들 중에 이런 일 말고도 이런저런 일들을 사법 처리 받는 경우도 있고 이랬을 때 의원들 사이에 최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도 박기춘 의원권 탈당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건이 있었을 때 의원들 사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진다거나 그런 얘기는 없나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윤우덕 의원 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전화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본인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전화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실은
그 국회의원 자녀든 뭐 무슨 자녀든 사실 이제 응시는 할 수 있고 또 응모도 할 수 있고 또 경쟁도 할 수 있고 이렇다고 봅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것도 거꾸로 보면 오히려 나중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진정한 자식을 위하는 길은 아니다, 이런 신중하지 말씀이시죠. 못한 그런 자, 우리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 대변인께서는 이런 문제가 이제 처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과거 네. 이 국회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있어서 논란이 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어떤 비리라든지 언행, 뭐 이런 성추행이라든지 성폭행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에도 사실 국회 차원에서 당 차원을 떠나서 국회 차원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고 그냥 솜방망이 징계하고 끝나버려서 국회윤리위원회가 재구실을 못하고 있다.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건 여야 모두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데 국회윤리위원회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저희도 국회의원 300인도 뭐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하고 뭐 이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점차 의원들 사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고 이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면 저희가 어떠한 정책을 만들든 어떠한 제도를 이끌든 그것이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차제에 확실하게 매듭 짓고 가자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야를 대표해서 대변인 자격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이런 무거운 질문들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표정들도 심각해 보이시는데 대변인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고위공직자 자녀의 취업 정보를 공개하자. 또 이렇게 청탁받은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있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 이제 그 국회의원 양당의 국회의원 문제로 인해서 이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이런 그 뭐랄까요 이렇게 백그라운드나 인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관행부터 좀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정관예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뭐 정관예우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펌 같은 경우에도 로펌에서 그 사람을 채용을 할 때 그 사람의 그 응모자의 그 부모나 주변 그 배경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값이면 그런 사람을 배경이 좋은 사람을 채용을 해야 나중에 뭐 인맥이나 이런 것도 넓어지는 거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렇게 또 그 공직자뿐만이 아니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요. 뭐 고위 그 임원들의 자녀들 채용을 하면 그 자녀를 통해서 또 일거리가 들어와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거미망처럼 우리 사회 전반에 지금 퍼져 있는데 사실 이러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리고 어떤 거래를 할 때 객관적인 어떤 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맥과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 이런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만연하는 한은 당연히 고쳐져야죠. 저는 이것이 고쳐지기 어렵다. 근데 그걸 네.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하고 있다는데 좀 아니, 아쉽고, 그러니까 예,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거죠. 있는 잘못된 예. 거죠. 자, 근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는데 사실은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과도기지만 하나하나 이걸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예. 자, 지금 이 자녀 취업 청탁 의혹에 휩싸여 있는 이 김태원 의원, 윤우덕 의원, 여야 모두 진상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관예우라든지 뭐 학연, 지연, 어떤 뭐 부모님의 힘, 백 이런 것을 앞세워서 뭐 특별 청탁을 하고 이런 풍토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특히 이 고위공직자들, 이 국회의원들, 힘 있는 분들이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당 내부 사정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꾸준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놓고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뭔가 좀 엇박자가 나고 좀 논란이 좀 더 이렇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제 그 이정현 최고위원이 그 회의석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좀 있으십니다. 저희가 네.
당내 모든 의원들은 오픈 프라이머리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좋은 네.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그 당론으로 확정을 지은 거고요. 근데 이제 다만 문제점은 어디서 발생이 되냐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좋은 제도다라고 여러 차례 공언도 했고 또 어느 시점에 가서는 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서 냉온탕을 오고 가다 보니까 선거는 다가오고 있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저희가 새정치민주연합만 바라보고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계속 가야 될 것인가. 네. 만약에 새누리당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니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저희가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토론의 이야기지. 과정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것이 뭐 당내 개파 간의 갈등이다라고 해석하시는 것은 조금 과하다. 근데 이 공천 방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네. 이제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네. 사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방식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했을 때 국회의원 개개인도 굉장히 이게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네. 이 공천권을 과연 누가 장악하느냐, 누구의 입김이 작용하느냐 때문에 사실 이게 또 이 친박계, 비박계 간의 어떤 논란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논란이 계속 있어 왔고 역대 선거 공천 과정에서 그런 논란이 계속 있어 왔고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그 취지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의를 하신다. 다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과 그 공천 제도에 대해서 스탠스를 같이 맞추지 못하는 부분에서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가고 있는 과정이지 이것이 어떤 개파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네. 것은 네. 조금 무리가 있다. 또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른바 물갈이론 관련해서 좀 말이 나오고 네, 있지 않습니까? 혁신위에서 네, 현역 어제. 의원의 20%에 대해서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인데 현역 의원들 중 일부는 뭐 반발도 있을 것 같고 네. 20%면 5명 중에 1명이거든요. 또 네. 크다면 크다는 숫자인데 당연히 반발이 있겠죠. 네. 어떻게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네. 20%면 말씀하신 대로 5명 중에 1명이고 또 그 20%만 탈락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80%가 경쟁을 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쟁 자체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20%는. 그러니까 실제로 경쟁에서 탈락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 거의 과반 가까이 그러니까 바뀔 20%는 것이다. 아예 이제 공천 면접조차 할 그렇죠. 기회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큰 폭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그래도 의원들이 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토론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호남 네. 지역, 전남 지역 네.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것 같던데요. 네. 또 이게 분당, 신당 움직임까지 같이 이게 이제 혼재되면서 당이 네. 좀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당세가 강한 지역일수록 아마 뭐 새누리당도 영남에서 그렇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호남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후보가 나와도 이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대체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측면에서 더 이렇게 인위적인 어떤 주관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네. 또 결국에는 불신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정하게 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쭉 쌓여있는 불신과 또 이번엔 과연 그러면 객관적으로 될 것인가.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하려고 해도 그 여러 가지 바닥의 어떤 그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화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예전보단 좀 나을지라도 또 문제가 좀 있긴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 저녁에 네. 전남 의원들끼리 또 여의도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러면 그런 어떻게 얘기를 보나요? 저도 들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일수록 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클 수밖에 없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그 내용 중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항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평가 항목 네, 말씀하시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면 평가 같은 경우에 이제 주관적으로 동료들이 평가를 하는 건데요. 네. 그럴 때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 걸러내는 거일 수도 있지만 또 어차피 의원들 사이에 친소 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잘못하면 이제 악용될 담합이 된다든지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될 가능성도 높죠. 네. 야당에서는 이렇게 공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공천이라는 것은 이제 국회의원 모두가 정말 신경이 예민한 대목인데 네. 이 공천 기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놓는 것은 그만큼 그래도 좀 뭔가 자질 있는 검증된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내놓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당이 새누리당에서는 공천 기준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입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4월에 저희가 당론으로 채택한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는 취지. 그건 이제 방식이고요. 네네. 지금 어떤 공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5개 이런 지금 새정치 연합에서 제시한 혁신위원회에서 제시한 이런 어떤 공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일단 아직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그 공천을 국민들께 돌려드린다는 취지는 모든 분들이 의사가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오픈 프라이머리장에 나와서 그 지역의 시민들로부터 선택을 받는 과정이니까요. 그 앞에 제한 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한 조건을 두게 되면 아까 이현주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내 개파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당내 분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차제에 제거하자는 취지에서 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어서. 자, 그런데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네. 이제 당내 약간 친박계와 비박계 간에 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게 당초 이제 4월 달에는 당론으로 채택됐지만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갈 생각입니까? 최근에 와서 이제 시간이 총선 얼마 없지 않습니까? 다가오다 보니까 이런저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이제 인식을 하게 되시는 것 같고 네. 새정치민주연합과 오픈 프라이머리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네. 만약으로 극적으로 이뤄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생기면서부터 지금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거여서 어제 김무성 당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보완책을 지금 찾고 있지 않을까. 저희가 A안이라는 안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진행은 하지만 비상 컨틴전시 플랜이 만들어 뭔가 가고 보완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 김무성 네, 대표가 네, 이렇게 네. 발언을 하셨죠? 하실 네, 말씀 있으세요? 네. 이현주 대변인?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또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느냐 또 아니면 평가를 해서 당이 주도적으로 공천을 하느냐 이게 이제 크게 사실은 철학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식으로 이렇게 대중민주주의 뭐 이렇게 해서 가장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이런 사람은 그냥 당은 그대로 따라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 당은 이런 정책과 철학과 이런 어떤 그걸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우리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내놓겠다라고 할 것이냐 이제 이런 큰 차이가 있는데요. 뭐 어쨌든 사람마다 그건 좀 다를 수밖에 없고 크게 보면 미국식과 유럽식 이렇게 해도 좀 나뉠 수가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치 시작하기 전에 전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당이 아마 국민경선제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는 아닙니다만 좀 비슷한 것을 그때 도입을 했다가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모바일로 하고 그랬을 때 나왔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또 무리도 좀 일어나고 네.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그냥 시민으로서 친한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그 경선 선거인단이 돼달라고 막 하고 할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그 자기들이 자신 있고 내세울 만한 후보를 열심히 공정하게 잘 선출해서 대표 선수를 내놔야지 왜 애꿎은 국민들한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뽑으라고 그러냐. 나중에 본선에서 우린 뽑으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당의 성격은 완벽한 뭐냐? 공천 방식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네, 근데 저당의 그러면 성격은 뭐냐? 그러면 투표에서 그러면 인기가 제일 많은 사람이면 아무나 된다는 얘기냐?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이제 네.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네. 있다라고. 자, 계속해서 이 선거 관련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최근에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하고
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야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르고 입장 차도 있고 또 국회의원들 뭐 눈치도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은 그냥 당내에서도 다를 것 같아요. 예, 획정위원회에다가 그냥 공을 넘겨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 특권을 내려놓았다고 이제 여야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뭐 이 평론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뭐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냥 공을 무책임하게 이제 선관위 쪽에 넘겨버리고 근데 선관위 측에서 해온 대로 그럼 또 그 선거구 획정위원들이 사실 여야 4명씩 추천을 했는데 네. 그 사람들이 대리전 또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뭐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좀 있으신데요. 이제 저희가 여야가 300인으로 의원 정수를 300인으로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는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인구 편차 조정하는 2대1로 조정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2대1로 조정을 하게 되면 2대1로 조정을 하는 것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하게 되거든요. 네.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그거를 조정을 하다 보면 지역구의 의원 숫자가 나올 겁니다. 현재보다 줄든지 늘든지. 네. 그러면 그 나머지 숫자가 비례대표의 숫자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상으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다가 권한을 넘겼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선거구를 획정하느냐에 따라서 비례대표의 숫자가 결정이 되니까 그 표현인지 저희가 그것을 뭐 공을 떠넘겼다. 그러면 이런 그 결정이 나오면 양당 모두 그냥 수용하는 건가요? 지금 그럼요. 네, 그럼요. 야당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네, 지금 네. 그 알기로는- 비례대표를 야당은 좀 늘리자는 입장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 보도되는 바로 따르면 네. 비례대표는 그대로 하되 이 오픈 프라이머리와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조금 서로 여야가 이렇게 접점을 뭐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조금 많이 나간 게 아닐까 이런 뭐 아마 추측인 것 같고요. 그게 무슨 논의는 아마 될 수 있을 텐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근데 이제 권역별 이제 비례대표를 다 늘리자 이런 건 아니고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번에는 좀 도입을 하자. 그리고 좀 가능하면 많이 늘리자인데 이게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긴 좀 어렵다고 보고요. 예. 아마 이번에는 좀 도입은 하지 않을까라고. 그 좀 인구 편차에 기대를 따라 나누다 해봅니다. 보면은 없어지는 뭐 지역구도 생기고 또 네. 새로 생기는 곳도 있고 할 텐데 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의견들이?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이해가 이렇게 또 충돌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네.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헌재 판결대로 인구 편차별로 이렇게 제대로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반면에 또 이제 지역별로 보면 그러면 넓은 지역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농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과소대표되는 수도권도 그렇고요. 혹시 또 예.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좀 절충을 하지 않을까 결국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어쨌든 네. 판결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인구 편차로 이렇게 조정이 될 거고요.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그러다 보면 지역구가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늘어나는 게 예상이 되는데 네. 실제로는 지금 2대1도 안 되거든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네. 비율이. 근데 이것은 이제 정치학적으로 보면 조금 사실은 문제가 있는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데 왜냐하면 지역구를 대표하는 사람도 다시 이제 필요하지만 그 문제를 그렇게 이제 네. 또 근데 이제 짚다 비례대표라는 보면 게 네, 이제 다시 주관적으로 또 이제 논란이 될 추천하고 수밖에 이런 게 없죠. 문제인 거지. 실제로는 비례대표는 광역인 거거든요. 네. 광역을 대표하고 정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자, 거예요. 이 대표님 어찌됐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10월 13일까지 국회에 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비례대표와 이 지역구 의원수 비율 그리고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한 달간 이제 심의를 거쳐서 국회가 11월 3일까지 최종 시한을 이제 내놔야 됩니다. 네. 그럼 받아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또 뭔가 내놓으면은 또 여야 간에 또 어떤 뭐 입시름 또 이런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그 결정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큰 논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명 또 바꿉니까? 뭐 아마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이제 당원들이 많이 희망을 하십니다. 당원들이요. 그리고 이제 뭐 헷갈린다 이런 말씀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고 다시 이제 전통을 또 찾는 의미도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좋은 이름을 찾을 수 경영 있었으면. 바꾸는 거에 대한 여론은 들어서 알고 계시죠? 네. 뭐 알겠습니다. 바꾼다기보다는 뭐 네. 좀 절충을 하겠죠. 네. 네. 더 짚어볼 사안들은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이 정도 여의도시 12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유이동 원내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주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